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수교사 개인은 그런 학교 사회를 전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삐걱거리게 만들 수는 있다.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지기로서 규범을 부정하는 일이다. 그렇게 부정을 부정함으로써 특수교사 개인의 노동은 물론이고 장애라 명명된 학생들도 긍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 A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DJ 호호입니다. 지난 1부에 이어 윤상원 작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수학교 교사시면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누구를 위해 특수교육은 존재하는가의 저자 윤상원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극장 A인데요. 극장 A는 책 속의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해 특수교육은 존재하는가 속 문장을 윤상원 작가의 목소리로 감상하겠습니다. 나는 전문성이 부족한 특수교사였다. 도저히 혼자서는 장애라 명명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응답할 수 없었다. 학교의 체육 수업은 휠체어로 이동하는 지체장애라 명명된 학생이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판서 중심의 수업은 시야의 폭과 사물에 바라보는 거리에 있어 차이가 나는 시각장애라 명명된 학생에겐 불리함 그 자체였다. 문자나 음성언어 중심으로 의사소통하는 문화는 문자, 음성언어가 아닌 그림이나 상징으로 의사소통하는 언어장애라 명명된 학생에게 소통에서의 단절의 연속이었다. 또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름을 이유로 각종 괴롭힘을 당하며 성장한 정신장애라 명명된 학생에게 일반 학교는 다양한 오해와 갈등을 촉발했다. 그렇게 학교 환경은 A부터 Z까지 장애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내 한 몸 또는 한 개인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아이들의 욕구를 맞출 재간이 없었다. 이 책에서는 장애 학생이나 장애 아동이 아닌 장애라 명명된 학생들, 장애라 명명된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다. 다소 생소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인간은 균질하지 않지만 서로 다른 형태의 손상 내지는 약점을 각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류의 학교 사회가 특정 형태의 손상 내지는 약점을 고려하지 않는 구조로 학교 환경과 활동을 설계해왔다. 이렇게 특정 손상을 지닌 아이들을 할 수 없게 설계된 학교에서 할 수 없음을 뜻하는 장애라는 명명은 기존 학교 환경 조건에 의해 한 아이에게 부여된 것이지 본래 그 아이들의 속성은 아니다. 나아가 장애라는 명명이 비록 특정 손상을 지닌 학생에게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여됐다 할지라도 역으로 특정 손상을 이유로 일상적인 학교 활동으로부터 한 학생을 빈벌히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이라는 표현을 고수할 경우 할 수 없는 학생 개인의 방점을 두어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한다는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즉, 특정 손상을 지닌 학생 개인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학교 환경을 전제할 때만이 장애라는 명명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명명이 그 학생에게 부여된 결과 분리와 배제가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기 위해 장애라 명명된 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생경하고 긴 표현에도 불구하고 장애라 명명과 분리는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부여된 것임에 방점을 찍고자 장애라 명명된 학생이라는 표현을 고수하려고 한다. 네, 손상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특별히 골라 읽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학교 사회는 너무나 쉽게 모든 문제를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환원시키려고 해요. 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학생이 잘못해서 그 아이 개인에게 있는 손상이나 장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급식실을 임시로 급식실을 지었었어요. 그러면서 급식실 공사를 하느라고 임시로 급식실을 지어서
임시급식실을 운영했었는데 그 임시급식실에 계단이 5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휠체어로 이동하는 친구가 2명 있었는데 그 친구 휠체어로 이동하는 친구들이 급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서 제가 있는 학습동실로 급식을 매일매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급식을 가져가다가 이제 복도에서 그만 그 급식을 엎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지나가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윤 선생이 장애 학생 때문에 참 고생이 많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장애 학생 그 휠체어로 이동하는 그 학생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굳이 임시급식실에 계단을 설치해 놓은 교장 선생님의 결단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설계된 학교 환경 때문에 제가 힘들었었던 것인데 우리는 쉽게 장애 학생이라고 하면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아이니까 그래서 윤 선생이 고생인 거지. 그런데 장애라 명명된 학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학교 사회가 온갖 장벽 할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아이에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불러주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아이에게 명명을 준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학교 사회를 세팅해 놓은 것이다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어렵고 길더라도 생경하더라도 장애라 명명된 학생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학교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디자인된 세계를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라는 훈육기관에서부터 우리가 장애라 명명된 학생의 처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일상에서의 평생의 고정관념을 이제 내면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장애인이 자기를 인식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의료기관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렇죠. 명명을 해주고 또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계속 불가능성을 중심으로 장애인은 자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성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를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와 문법들이 진짜 개발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보는 사람. 네, 이렇게 재조명돼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주변에 그 친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뇌병변 장애로 언어 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양손 그 다리 다 이제 사용하기 어려워서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전동 휠체어도 손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발가락으로 작동해요. 네. 근데 전동 휠체어가 있어서 사회 활동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분이 자원봉사 하시던 비장애 남성과 만나서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딸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셋이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가 고생이 많네. 모든 양육을 또는 가사노동, 여성이 해야 할 성역할을 남편이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힐지, 그다음에 뭐 병원에 데려갈지 아닐지 여러 가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는 그 엄마인 분이 하시고 또 그걸 잘 따르세요, 남편분이.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영역에서 사실은 그렇게 조명되는 게 맞아요. 그런 면에서 부르는 방식에서부터. 그렇죠. 불가능의 언어를 가능의 언어로. 네. 그리고 또 가능하지 우리 후보님은 운전도 잘하시고 그리고 뛰어난 화숫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짚지도 못하는 목발을 너무 잘 사용하시고 그렇죠. 너무 운동 감각이 좋으세요. 네네. 가능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국내 장애 이해 교육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고통에 동정심만 부추기는 장애 체험이라든가 동정과 연민만을 확산시킬 뿐인 장애 이해 교육이 삶의 공감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이 도입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아까 모순과 갈등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 각자가 자기 안에 있는 소수자성, 소수자로서의 경험, 특히나 어린 시절에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그렇죠. 그런 그 훈육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좀 끄집어내서 그랬을 때 나의 느낌들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소수자성과 내 안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약자들과 화해할
필요가 있는 화해를 위한 교육이 네.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어찌 보면 장애 체험을 넘어서서 뭐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녀보면서 실제로 내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벽들이 이 학교에 존재하는지를 그렇죠. 찾아보는 숨은 그림 찾기, 우리 네. 사회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네, 네. 이동의 걸림돌, 그리고 장벽, 장애 자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사회 환경이 얼마나 장벽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활동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알려보는 활동을 통해서 와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알고 보니까 특정 누군가는 다닐 수 없도록 다 만들어놨구나 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 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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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바콩 그런 교육이. 같은 사람은 소수적 감정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네, 네. 마이너 필링스라는 작품에서. 네. 그래서 장애 이해 교육에서 인권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소수적 불편함 그리고 나의 어떤 정상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체나 문화가 배제된 채 세상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정상성 위주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침해당해 왔던 영역이라는 걸 네. 계속 이렇게 또 각성해야 되는 인지하는 거죠? 네,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또 정상성 안에서 특권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남을 또 억압하고 있는가에 그러니까요. 대한 생각들을 계속 네. 환기할 수 있는 네. 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각성이나 깨달음들이 결국은 이제 내가 생각이 바뀌면 또 그 주변이 변화하고 그 변화가 다시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이런 경험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변화가 조금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을 많이 못 해봐가지고. 네, 맞아요. 네,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프랑스 그 여성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우리 안의 이방인이라는 책에서 그렇죠. 우리 각자가 사실 우리는 똥을 쌀 것 같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런 맞아요. 더러운 것들이 없을 것 같은 맞아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때는 똥을 묻히기도 했고 그렇죠. 우리도 한 번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더러움이라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약한 지점들 우리 안에 있는 뭐 외부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그것들과 화해할 때 진짜 장애인 차별이라든지 소수자 차별 그리고 특히 이주노동자 차별 이런 네. 문제들이 네. 해소되지 제도와 법률 제도와 뭐 이런 법률과 걸로? 제도만으로는 결코 장애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맞아요. 미테랑 대통령에게 보냈던 서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었어요. 네. 서신까지도 인용해 주시고. 네네. 그 우리가 네. 혐오하는 거 있잖아요. 뭐요? 피, 땀, 침. 빛체화된 것, 네. 크리스테바가 침. 얘기하는 네. 정말 그러니까. 압젝션된 것들. 네네. 근데 장애인은 특히 침하고도 관련이 많고,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은 땀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 땀이 얼마나 정말 고귀한 건데, 네, 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네. 네. 이 책에는 손상님이 학교 현장에서 동료 교사들과 갈등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지지하는 동료 교사분도 있으시죠? 네, 당연하죠. 제가 아까 수학여행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애들을 억지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네, 각자 네. 방에 재웠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에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왜냐하면 방 안에서 혹시나 어떤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지키고. 비상대기. 맞습니다. 불침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담임 선생님이 그 장애라 명명된 그 담임 선생님의 반 아이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챙기시고 또 장기자랑 시간에도 그 아이를 먼저 트로트를 부르도록 돌려 보내신다거나 네. 그리고 버스를 타면 꼭 한 번 더 이름을 불러주시는 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실상 말씀은 안 하시지만 처음에는 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많으셨고 또 갈등도 많았지만 안 하던 걸 하라니까. 네. 나중에는 아이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네. 또 본인의 반 아이로서 같이 함께 통합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 그러셨었어요. 네. 손상님 말씀 들으면서 저 고2 때 수학여행 다녀온 생각이 나는데. 저희 선생님 체육교사 하셨는데 네. 담임 선생님 저한테 진짜 잘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수학여행 가서
그 아이들이 저의 장애를 이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다고 해열제 사러 나가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살짝 제가 그 열이 나긴 했었어요. 네. 근데 거짓말하고 나가서 술을 사가지고 와서 다른 약을 방송하셨습니다. 사가지고. 그렇죠. 약발이 좋았죠.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이 네. 제가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거 아닌데 막 너무 걱정하면서 빨리 나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민망했던지 그때. 아유, 진짜 그런 선생님들과 의논하는 과정이 다양한 사건이나 장애로 명령된 학생들의 진로를 좀 상의하면서 전능한 특수교사 하나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계속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사자성이 그렇게 또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라는 상황에 연루된 어떤 일반 학급의 선생님들을 당사자로 참여시키면서 책임의 몫을 새롭게 배분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치라는 게 특정인에게 배당되었던 어떤 몫을 새롭게 배분하는 감각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매우 정치적인 일상의 정치. 네, 장애인 되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그러네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당사자성으로 또 해석을 하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선상님도 체육을 전공하셨어요? 네네. 부전공? 네. 여러 과목 중에서 체육을 부전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네. 몸짱.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다시 체육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아. 네, 제가 체육학 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사실 능력자시네. 능력자가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전 맥주병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물에만 들어가면 꼬르륵 가라앉는. 그래서 제가 체육한다고 할 때 전부 다 윤상원이 뭐 지금 마음이 이상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체육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맥주병이었고 몸치 흔히들 네.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체육을 통해서 뭔가 내가 바뀔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도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육 활동이 통합교육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죠. 네, 주지 과목처럼 이렇게 뭘 배워야 된다, 뭘 해야 한다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일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진짜 수영을 하나도 못 해가지고 새벽마다 2시간 버스 타고 나가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수영을 배우고 저녁에 학교 끝나면 배드민턴 배우고 또 방학 때마다 저 체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하는 체조 캠프에 가서 체조도 배우고 하면서 진짜 제가 많이 변하니까 아이들도 같이 다 변하더라고요. 그런 임용고 씨는 쉽게 통과하셨는데 체육 과목은 엄청난 부단한 노력을 하셨네요. 네, 체육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저 체육 진짜 싫어했는데요. 네. 싫어했을 것 같죠? 저 말씀 들으면서 네. 지체장애인이 아니라서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구나 이 생각도 했습니다. 네. 지체장애인은 배제되는 과목일 수밖에 없어서. 맞아요. 근데 혹시 춤도 잘 추시나요?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댄스 스포츠는 조금 배웠었는데 근데 뭐 나이트클럽 이런 잘 안 가니까 실전 춤은 안 됩니다. 교육용 춤만 됩니다. 네. 그게 어디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결핍 때문은 아니에요. 그거랑 좀 다른데, 네. 근데 굉장히 그 자유로울 것 같은, 제가 한 그 단행본에서도, 여럿이 같이 쓴 단행본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가장 자유로운 행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 탈춤은 잘합니다. 탈춤하고 풍물을 굉장히 열심히 춤사위. 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그 탈춤이나 풍물을 통해서 그런 네. 자유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교직 생활 하시면서 만난 학생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 뭐 춤을 잘 춘다던가, 체육을 잘한다던가, 네. 사실 잘한 학생보다 손가락이 아픈 학생, 마음이 아픈 학생이 네네.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민재라는 네, 학생. 민재라는 학생이 제일 마음에 남았던 친구 같아요.
이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첫날 부임했을 때부터 그냥 하루 종일 잤었어요. 누워 있었고. 그래서 잠깐 약에 일어나서 취해서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잠깐 일어나서 점심시간 잠깐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 또 약 하나 먹고 자다가 이제 집에 갔었는데 네. 그러다가는 이제 뭐 학생은 당연히 배움이 없을 것 같고 저도 물론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배움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한번 앓으면서 알아보자. 그런 결심을 하고 네. 약을 끊고 네. 그 친구하고 함께 아르마리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옛날에 학교 폭력을 수학여행 가가지고 네. 집단 폭행을 당했었던 네. 거예요. 그거 트라우마 때문에 조그만한 일에 있어도 아이들이 호의를 베푸는 일도 자기에게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돌발 행동 같은 것들도 맞습니다. 많이 네.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오해를 탁 풀어주는 농담 한마디면 오해가 풀리거든요. 네, 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민재가 실제로 이 친구가 그래서 중등도의 정신분열 진단도 받았었거든요. 정신병원도 입원도 했었고. 그런데 약을 끊고 네. 저랑 같이 그렇게 함께 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오해를 풀어주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제가 인권 그림책 작업을 같이 했던 친구가 네. 그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계속 잠만 잤고 교사로부터 이제 폭력적인 저거를 당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 자기 거위벌레라고 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종이로 뭔가 이렇게 오리는 걸 굉장히 잘했대요. 어렸을 네. 때부터. 근데 하루 종일 잠만 잤는데 그때는 자기가 왜 그런지 몰랐던 거죠. 부모님이 뭐 병원에 데려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ADHD도 있고 그 몇 가지 중복을 갖고 있었던 건데 이해받지 못했던 경험, 그거를 그림과 글로 표현해서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교 현장이 참 많을 텐데 네, 선생님 계신 특수학급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급에도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 이제 교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교사 문제도 저는 사실은 이 아픈 아이들이 상당수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사실 정상 비정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해결법이 안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뭐 장애 학생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학교 현장이 어느 것보다 보수적이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게 그 교권 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교권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너무 한쪽 이야기만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 사태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바실리아법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가두거나 분리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자유 갖고 치료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책에서도.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축구 대항전이 있었는데 국가별 대항전. 거기서 고등학생들이 가가지고 장난친다고 똥물을 뿌렸어요. 어머. 그러고 나서 노르웨이 언론에 다 대서특필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 그 학교에 더 많은 지원금을 줘서 와. 학교가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야. 결심을 내렸고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였었냐면 결론이 뭐였었냐면 그 아이들도 오슬로의 아이들이다. 존중을 통해서 우리는 존중을 가르치지 처벌을 통해서 존중을 가르칠 수 없다. 산 밖으로 추방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더 품어주고 더 지원하고 네. 네. 그런 방안이 필요해요. 진짜. 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아까 뭐 민재의 사례처럼 각자가 경험한 폭력의 외상적 경험이 불통의 모습으로 우리한테는 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정신장애로 명명된 분의 이제 사례를 만나면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렇죠. 막막하고 그냥 존재와의 상호작용을 할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식도 전혀 없고 제가 도발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고 뭐 약물이 전문적으로 해결돼야 될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저와 분리를 하는 습관이 저는 생긴 것 같아요. 스스로 저의 의식 속에서의 분리. 그래서 좀
장애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좀 낯설고 불편하게만 감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좀 말씀하신 어떤 상호작용을 하신 사례처럼 개인이 경험한 삶의 맥락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네. 시도가 필요하고 곁에서 오래 관찰한 자의 그런 시선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교육이나 문학의 영역이 그런 작업들에 천착하라고 있는 그런 영역이 그렇죠.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학생에게 교사와 부모는 전부잖아요, 거의. 네. 네. 물론 또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 네. 저는 그래서 저희 네. 특수교사가 통역사라든지 혹은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아이의 상황을 해설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러면 오해가 네.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오해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오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아이의 행위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러라든지 메신저의 역할이 네. 특수교사나 혹은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누구를 위해 특수교육은 존재하는가를 펴내면서 작가의 길에 접어드셨는데요. 다음 책을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항상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조금 이제 예비 교사들이나 혹은 교사들을 위한 장애학적 교육에 대한 안내서라든지 그런 개론서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에세이적인 책이라면 네. 이제 학교 사회에 일어났던 에세이를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론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좀 체계적으로 적을 수 있으면 네, 예비 교사들이나 그리고 그 한장 교사께서 장애학적 관점, 즉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화 역사적인 문제로 실제적으로 현실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론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그런 접점에 있는 책을 쓰고 싶은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요새 장애와 관련된 자기소설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쓰신 책이 자리 잡은 위치나 형식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서사의 기록으로 시작하는데 학술적 글쓰기의 형식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경험과 교육장의 면면을 연결하고 자기 실천과 장애 교육의 정책적 실천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서요. 순상님의 글이 최근에 이제 맥이네슨이 아르고의 선언들이라는 책으로 이제 자기 이론 오토시어리라는 어떤 영역을 개척했다. 그래서 비평적 유통력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기도 하는데 그런 자기 이론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1인칭의 서술과 이론, 자기 서사와 이론을 결합하려는 새로운 문화적 실천 중에 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백 서사를 통해서 체화된 암과 또 상황적 지식으로서의 공적 경험을 연결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하고 말씀하신 후속 작업으로 이어지는 이론화 작업까지 그렇게 네. 병행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기 이론과 그것을 적용한 자기 정책들이 좀 다양하게 출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장애학 책이 다 번역서예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해외에서 그렇게 어렵게 썼을 것 같지 않은데 왜 번역해 놓으면 그렇게 어려워요? 그 와닿지도 않고. 한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그런 건가요? 원서를 읽어야 하나요? 국내에 없는 언어들을 쥐어 짜려고 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손상님의 장애학 책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에서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자크 엘릴의 말을 인용하셨는데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면 분명 나아질 거라고 믿어져요. A의 모든 것을 보고 듣는 분들이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 지역에서 행동한 방법이 있을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노평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이 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들의 강령인데. 네, 맞습니다. 이거 근데 페미니스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소수적 감정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네. 우리 SNS 왜 그래 열심히 하는가 생각해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는 SNS를 통해서 열심히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근데 그 SNS를 조금 넘어서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또 공론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아서 SNS에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네. 자기 검열이 너무 강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지닌 그 이야기를 타인에게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사회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중요한 힘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딸아이가 얼마 전에 그 스키 사고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뭐 목발하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70년이 넘은 초등학교라 가지고 아직도 곳곳에 이동을 할 수 없는 곳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학교를 못 갈 상황까지 지금 21세기에 휠체어를 타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이야기를 그냥 숨겨놓지 않고 저희 처가 뭐 학교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한다거나 혹은 국회의원에게 얘기를 하고 또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알림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알림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일시적 장애와 관련된 그 일시적 손상, 네. 휠체어로 이동하는 아이들과 관련된 지원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개인의 이야기를 공론함으로 인해서 지원 인력이 배치되고 또 학교에는 이 아이를 위해서 시간표라든지 각종 활동들을 새롭게 변형시키는 네.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이야기를 SNS에 숨겨놓지 말고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개인의 이야기가 이 사회를 바꾸는 빛과 소금과 같은 나의 아픔이 네. 이 사회를 네. 아름답게 만드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계기가 될 수 네.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픔으로 길을 만드는 네. 거군요. 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각자가 속한 지역 단위나 뭐 행정 단위, 문화 단위에서 어쨌든 통합의 감각을 익히고 행동하는 그런 방식을 잘 창조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학은 그럼 통합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장애문학 방송이다 보니까 문학 교과서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장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고민이 좀 되거든요. 네, 저는 문학 전공은 아니지만 체육 부전공. 네, 복수 전공. 복수. 신체적 고민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수전 선택의 책을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그 해석을 반대한다. 네, 이 책에 네, 네. 보면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 자체가 그 질병 자체로 인한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암 환자라고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네. 그렇게 대하는 행위 자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더 큰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와 연관된 서사에서 있어서 불쌍하고 고통스럽고 뭔가 안타깝고 그런 서사들을 이제 좀 우리가 작성할 때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개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그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뭔가 삶을 살아내는지. 그렇죠. 삶을 네. 살아내는지 그런 삶의 이야기에 우리가 음. 주목해야지 그 장애 자체에 너무 문학이 포커스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인관을 우리가 연속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좀 반성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문학 작가들은 인터뷰나 이런 조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좀 더 세밀하게 네. 물어보고 이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물어보는 작업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있던 문학이 가지고 있던 장애 동정적이라든지 시선적이라든지 그런 장애 동정적 시선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이것도 또한 개인적인 것을 통해서 장애 문학이 네. 가지고 있는 네. 장애 동정적 시선을 보완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장애를 도구화하지도 않고 또 스테레오타입으로 너무 긍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나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으로 재현하지 않으면서 또 이런 1인칭 서사들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취재도 취재지만 네. 결국은 당사자가 자기 자기 감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거죠. 개인적인 것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또 증거하는 음. 그런 발화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손상님, 네. A의 모든 것에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쁜 시기시죠? 네, 요즘 네. 좀 많이 지금 바쁩니다. 패친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하시는 작업이 어마어마하신데
네, 어렵게 시간 내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A의 모든 것에 출연한 소감과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무엇보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호호님하고 뭐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나 재밌었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애와 관련된 담론이나 특히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장애와 연결시키면 다들 뭔가 치료해야 되고 극복해야 그렇죠. 되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방송들만 많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장애가 어떻게 하면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장애를 좀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사회 문화적이고 그리고 장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바로 너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 한 글자는 너 한 글자는 나 한 문장은 그렇게 우리가 되어 킁킁킁킁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이야기 토닥토닥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 함께 들어볼래요? 마음을 열어 더 넓은 세상으로 마음을 기울여 당신의 세상으로 킁킁 난 너의 문장이야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 A의 모든 것 네, 다음 순서는 A의 책방입니다. A의 책방은 A의 모든 것 구성 작가인 최지인 작가가 책을 한 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A의 모든 것 구성 작가 최지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김효진 작가의 오늘도 차별, 그래도 삶입니다. 김효진 작가는 지체장애 여성으로 출판 편집자로 일하다 장애인권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분야 전문위원, 한국발달장애 가족연구소 이사장, 장애여성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지은 책으로 이런 말 나만 불편해? 특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엄마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도 난 외출한다가 있고 장편동화 깡의 꽃밭 달려라 송이 착한 아이 아날레를 썼습니다. 오늘도 차별 그래도 삶은 19가지의 장애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유년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김효진 작가가 경험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장애는 그야말로 수많은 다양성 중에 하나다. 나는 장애와 젠더, 노년이라는 다양한 조건을 갖고 이 숨막히는 획일주의 문화, 불평등한 문화가 지배하는 폭력적인 세상을 살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거나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장애를 포함해 다른 몸을 감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낯설지만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경험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추천사를 쓴 김원원 작가의 말처럼 장애를 가진 삶을 여러 위치에서 다층적으로 그려냅니다. 장애인이자 곧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여성인 작가는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무사히 할머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차별과 배제의 일상을 살아낸 그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정상성이라는 기준을 해체하는 일이라며 그것은 다른 세계를 마주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 말고 사람을 보라. 원하든 원치 않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의 삶의 조건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장애는 그야말로 수많은 다양성 중의 하나라고 말하는 작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꿔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A의 모든 것 구성작가 최지인이었습니다. 네. 제 책이다 보니 매우 민망하네요. 네, 오늘도 차비어 그래도 삶이란 책은 저에게도 특별한 책인데요. 정말요? 호호님이 쓰신 책이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 누구와 함께 늙어갈 것인가라는 그렇죠. 글에 제가 실존 인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네. 지영이라는 여성조합의 3호 크루로 소개되고 있어서 네. 호호님의 말씀처럼 잘 늙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네. 우리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에서 보듯이 지영이라는 이름이 이 땅의 그러니까요. 평범한 여성들을 가르치는 범칭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지영이라는 범칭을 통해서 활동가, 연구자, 동네 이웃을 얽어나가면서 나를 발견해 나간 한 장애 여성의 삶이 네. 회고되어 있습니다. 네, 몸의 경험과 책을 읽어나간 경험, 문화예술을 만난 경험들이 같이 소개되면서 늙어가는 경험이 나와 인접한 세계를 환유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서사입니다. 네. 장애 서사이면서 여성 서사이고 노년 서사가 다채롭게 얽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돌봄이 타인의 돌봄 서사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층적인 자기 서사인 네. 것도 아주 인상적이고요. 네. 최근에 네. 대학 때 이제 학생운동 같이 했던 후배들을 만났어요. 네, 네. 그 친구들이 언니 우리 이야기도 좀 써줘.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쓰시면 되겠네요. 네, 그 20대 때 얘기는 잘 안 음. 쓰게 돼요. 왜일까요? 많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이제 40대 이후 단체 활동을 하면서는 어떤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건데 진짜 나의 이야기는 아직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시지 중심주의에서 넘어서서 아까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장 네. 개인적인 내밀한 그래야 될것 얘기들을 같아요. 다시 한번 쓰셔야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죽음. 장애 여성들하고 같이 글쓰기 할 기회가 최근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제안하는 글쓰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의 죽음을 이렇게 하고 싶으니 이렇게 해달라라는 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제 그 제안하는 그런 네. 글을 쓰면서 이 죽음이 저한테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까웠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책을 읽어보면 유년 시절의 혈육의 죽음을 그러니까요. 경험한 얘기가 소개돼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자의 부모로부터 네, 네. 유기되거나 또는 맞아요. 죽임당할 수 있는 그 트라우마가 저한테 굉장히 컸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데려가시려면 저런 애를 데려갈 그렇죠. 일이지 이렇게 말하고 우울해하는 어머니가 네. 또 엄마랑 둘이서 멀리 가서 살까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네. 한 것이 엄청난 죽음의 공포로 그렇게 다가왔을 것 같거든요. 다가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았고 네. 그래서 이 주제가 저한테 가깝기도 하지만 또 우리들의 주제이잖아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기왕에 죽음이라는 주제가 오랫동안 나와 가까이 있었으니까 예,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 서사에서 또 이제는 그- 무기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의 아니 문제. 그냥 집에서 죽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우에노치 지코가 그런 네네.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그 집에서 죽는. 네. 음. 그래서 그 EBS에서 다큐멘터리 최근에 한 걸 봤는데 네, 그래서 어쩜 내 생각하고 똑같아? 이러면서 근데 단지 이제 그야말로 출발은 개인에서 시작했지만 이걸 이제 사회로 확대해 나가는 근데 우리는 이미 방식을 알고 있잖아요. 사회에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죽음에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네. 저는 호우님이 엄청난 생명 감각을 저한테 주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거든요. 정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볼 때마다
특유의 균형 감각과 네. 운동 감각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볼 때나 앞에서 볼 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리에 깁스를 해서 목발을 사용하게 됐을 때 네. 저는 앞으로 꼬꾸라질까 봐 너무 무섭고 그건 그렇죠. 그랬는데 호우님은 목발로 너무 잘 걸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호우님의 글과 에피소드가 책에서 유쾌하면서도 또 진지하게 읽히는 이유가 네.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몸으로 근육을 키우면서 발달시켜온 특유의 운동 감각 때문이 아닐까. 와. 그래서 일상적인 몸의 운동을 예민한 정신의 운동으로 이행하면서 살아온 삶이 이 네. 에세이집에 너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몸짱 중심의 건강 지상주의 사회에서 진짜 있어야 될 건강이 어떤 것인지를 일상의 걸음걸음으로 잘 보여주고 네.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정말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웃으로서, 선배로서 네. 네. 어떤 신체화된 몸의 언어들을 그리고 실천화된 마음의 언어들을 잘 이렇게 체현하고 계셔서 네. 제가 잘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아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어쨌든 호우님의 차를 얻었다면서 네. 기대는 신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호우님이 주변의 다른 신체들과 정신들에 기대면서 자립해가는 네, 본인만의 고유한 서사를 이번 에세이집으로 써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호우님의 책을 읽으면서 장애 여성이 한 할머니로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네. 온 우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맞아요. 자기서사다. 네, 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지영이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지영이와 만나서 강화도에 딸기 네. 책방에 다녀왔습니다. 그 지영이가 저에게 해준 네.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다리 수술을 하고 목발 하나만 짚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 10년을 그렇게 짚었어요. 근데 네. 사실 이게 재활적 관점에서 맞는 건데 인권적 관점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던 거죠. 제가 그걸로 인해서 그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덜 손상되고 사용할 수 있는 다리에 연골이 나갔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네. 연골이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두 개의 목발을 짚는 것보다는 하나의 목발을 짚는 게 훨씬 낫다라는 재활적 관점에 제가 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그 하나의 목발을 짚었을 때 뒷모습이 그렇게 멋있었대요. 근데 저는 제 뒷모습을 모르니까. 도취적 학습자가 맞군요. 그렇죠. 네, 오늘 도취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A의 모든 것 시즌 5가 오늘 6회로 마무리하게 네. 되었어요. 어떠셨나요? 2024년에 시즌 5. 네. 뭔가 시작하면서 마무리된 느낌이 없지 않아 그렇기도 있는데요. 하고요. A의 모든 것을 함께 만들어주시는 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늙지 않는 성대를 가진 고막여친 호우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윤석정 연출가 최지인 구성작가, 네. 이효영 사진작가, 네. 우리 편집해 주시는 이용경 감독님, 네. 그리고 협업해 주시는 국립 프로젝트까지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네. A의 모든 것 때문에 제 장애 감수성이 조금은 깊어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진단하게 되는데요. 네. 그동안 좋은 책들을 통해서 장애 감수성 과외를 오래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네. 온 마을이 이렇게 동원되었던 경험이 네, 네. 앞으로 저를 좀 더 역동적인 세계로 이끌어 주리라 믿어봅니다. 네. 저도 A의 모든 것 덕분에 좋은 작품들 또 장애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올해도 뜻깊은 한 해였고요. 전 개인적으로 장편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네. 정말 기회가 된다라면 장편 소설 한 편쯤은 남기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이제 열심히 읽는 것으로. 근데 올해도 장편 소설가 한 분을 또 초대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내년에도 좋은 작품들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A의 모든 것 시즌 5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 A의 모든 것 시즌 5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A의 모든 것은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입니다. 장애인 작가와 장애 문학을 소개하고
우리 곁에 있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DJ 호호 김효진이었습니다. 저는 노평 노지영이었습니다.